그날 아침 바람이 평소보다 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컹이고 마른 먼지가 지붕 끝을 휘돌았다. 언덕 아래 마을 어귀, 오래된 관사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회색 점퍼에 헐렁한 바지를 입은 노인이 작은 쇠주전자를 들고 현관 계단을 내려왔다. 겨울이 끝나가는 이른 봄, 차가운 물은 금세 손끝을 깨웠다. 노인은 말없이 마당가로 걸어가 낮게 자란 상추 모종에 물을 뿌렸다. 물 한 방울이 잎끝을 타고 흘렀다. 그건 꼭 오래 울고 난 눈동자 같았다. 노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관사에서 혼자 산 지도 이제 10년째다. 지나간 이름도 불리던 호칭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 이제는 오로지 노인으로 불리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다. 30년을 아이들 앞에서 살았지만 퇴임 후에는 단 하루도 아이를 본 적 없었다. 도시에 있는 딸은 해마다 명절 카드만 보냈다. 편지지 속 깨끗한 말들이 늘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전 10시쯤 노인은 뒷마당으로 돌아가려다 우편함에 손을 넣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건강보험청, 지역신문. 그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검게 번진 사인펜 글씨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 희미하게 코딱지 묻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대문 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텃밭 너머 철문 뒤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반쯤 젖은 가방을 맨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두 손엔 낡은 마대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찌그러진 캔들이 달그락거렸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노인도 묻지 않았다. 잠시 둘 사이에 바람만 지났다. 땅 위에 작은 먼지들이 서로를 피해 흩어졌다. 노인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다 그대로 돌아섰다. 그날 이후 아이는 가끔씩 다시 왔다. 항상 바람이 부는 날에만. 노인은 그것이 우연인지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습관처럼 마당에 나가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바람은 항상 언덕을 내려온다는 사실을. 언덕 아래 마을에는 매주 목요일이면 폐지차가 다닌다. 녹슨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종이 상자와 빈병을 끌고 나왔다. 노인도 마당가 외따로 둔 박스들을 정리하곤 했다.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버린 물건들은 언제나 이 골목 어귀까지 흘러들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바람이 불었다. 노인은 종소리에 맞춰 골목으로 나가려다 현관 앞에 낯선 종이 상자 하나가 놓인 걸 보았다. 상자 위엔 손가락으로 눌러 쓴 글씨 하나. 죄송합니다.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아이의 글씨였다. 얼마 전 그 아이가 남긴 쪽지와 닮은 필체. 노인은 조용히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 안엔 아무 말 없이 접힌 신문지, 비닐에 쌓인 스티로폼, 그리고 한쪽 귀퉁이가 찢긴 헌 교과서 한 권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손끝으로 책등을 쓸어내렸다. 국어 1-2. 그는 오래전 이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었다. 찢긴 페이지 사이엔 누군가 끼운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졸업사진. 아이들이 두 줄로 서 있고 가장 왼쪽에 키 작은 남자아이가 있다. 그 옆에 선생님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전 그와 비슷한 사진이 그의 책상 서랍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인연의 것이었다.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었다. 방 안에 있던 종이들이 날아가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찻잔이 작게 흔들렸다. 노인은 상자를 다시 덮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마디 했다. 책을 버릴 땐 사진은 빼두는 법이지. 그 말은 방 안에서만 울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날 오후 노인은 마당 쪽에 놓인 폐지 바구니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여두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둥글게 쓴 글씨체, 끝부분에 작은 웃음 표시까지 그려 넣었다. 다음 날, 그 쪽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 박스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종이컵과 라면 박스. 상자 한켠엔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대신 마당 벤치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이가 보였다. 골목 끝 담장 뒤에서 상자 쪽을 보고 있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그저 둘 사이에는 고개 숙인 정적과 바람에 흔들리는 비닐봉지만 떠돌았다.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닫는 대신 그는 주전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텃밭이 아니라 벤치 옆 물대에 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때 아주 작게 들렸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손끝에 물이 흐르는 느낌을 따라 숨을 고를 뿐이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어디선가 나는 소리는 그저 폐지차의 덜컹거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종종 마당가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그것은 때로 과일 상자였고 어떤 날은 두루마리 휴지 한 개, 어떤 날은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이었다. 그는 결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노인은 결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조용한 전원이 오갔다. 단 한 번도 마주 앉은 적 없었고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지만 둘은 무언가를 교환하고 있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마당의 모종이 제법 자라났다. 상추잎이 넓어졌고 파줄기엔 노란 꽃이 피기 시작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현관 앞에 앉았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담장 끝이 보였고 그 끝에서 아이는 여전히 얼굴을 비추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자 안에 유독 무거운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노인이 그걸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찢긴 운동화 두 짝과 헝클어진 흰색 셔츠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셔츠 속에 접힌 종이 한 장. 그 위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옷이 필요하신가 봐요. 제가 안 입는 거예요. 노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당 너머 골목 철문 앞에 아이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에 쥔 마대자루의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셔츠를 들어 올렸다. 그 옷은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구김 하나 없이 곱게 개켜져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 몇 초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무언가가 지나갔다. 쌓인 폐지들 너머 텃밭의 화분 사이 두 사람의 눈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스쳤다.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고 노인은 천천히 셔츠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자주 왔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자 없이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노인은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놓인 건 이제는 상자나 쪽지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된 사람들의 방식처럼 조용히 손 내밀지 않고도 건네는 마음이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런 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빨랫줄을 걷느라 분주했다. 노인은 방 안에서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관사에는 빨래줄도 없었고 급히 걷어야 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다.
왜인지 그 아이가 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정된 목요일이었다. 아이의 발걸음이 종종 닿는 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현관 앞에서 빗방울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노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안에서 문 너머를 지켜보았다. 작은 그림자가 문 아래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무언가를 두고 간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잠시 후 조용해진 바깥. 노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에는 젖은 상자 하나. 그 위엔 이번엔 아무 쪽지도 없었다. 다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빗물에 젖은 책 한 권과 수건 한 장,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진 듯한 붕어빵 하나였다. 노인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책은 그가 한때 가르쳤던 동화책이었다. 산 너머 작은 마을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붕어빵을 그대로 들고 마루로 나왔다. 이른 저녁 집안은 어둑했고 찻잔에 식은 차가 아직 남아 있었다. 붕어빵은 속이 반쯤 터져 있었다. 팥소가 흘러나온 자국에 손끝이 닿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작은 소란이 있었다. 어느 상점 주인이 그러길 요즘 그 폐지 줍는 애가 노인 집을 들락날락한다며 수군거렸다. 노인네가 뭐라도 챙겨주나 보지. 요즘 애들 그런 데까지 눈 돌리는 건 처음 봐.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이들에게 관심이 없던 편이었다. 그러나 낯선 연결이 보이면 어딘지 경계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그날부터 가끔 지나가는 이들이 그의 집 쪽을 힐끔 보곤 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앞 벤치에서 마을 이장이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의 집은 있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말 모르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오랜만에 꺼낸 용기였다. 하지만 날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처음이네. 이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물었다. 바람에 재가 흩어졌고 노인은 찻잔을 비웠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작은 불을 켜놓고 잤다. 마당가에 아이가 혹시라도 올까 싶어. 불빛은 작았지만 그 불빛 덕에 방 안은 한결 따뜻해 보였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인지,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언젠가부터였다. 노인은 마당 한편 벤치 옆에 작은 보온병을 두기 시작했다. 그 안엔 따뜻한 미숫가루 또는 감기 기운에 좋은 유자차를 가득 채웠다.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부는 날 아이가 올 것 같은 시간에 맞춰 조용히 내놓을 뿐이었다. 그 보온병은 늘 비워져 있었다. 어떤 날은 컵이 젖은 채로 돌아왔고 어떤 날은 바닥에 모래가 묻어 있었다. 노인은 그런 흔적들을 조심스레 닦아냈다. 어떤 감정도 담지 않고 그저 손이 익은 듯한 동작으로. 어느 날 마을 도서관 앞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쳤다. 폐지마대 대신 헌 책을 든 채 아이도 노인을 알아봤는지 눈을 피하며 걸음을 멈췄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익숙한 거리였다. 노인은 말없이 아이 옆에 섰다. 그리고 도서관 창 안으로 함께 시선을 돌렸다. 창 안에는 작은 책 읽기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아이들 몇 명과 선생님 한 명, 조용한 목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의 손끝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 끝에 책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노인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 책은 한때 자신이 교단에서 읽어주던 동화책이었다. 달빛 가득한 마을. 책을 건네며 노인은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 책 알고 있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기억나요?
전에 어릴 때.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도 더 말을 잇지 않았고 노인도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책을 다시 가슴에 안은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도서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이름표와 발표회 때 썼던 종이 왕관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이름이 이제는 얼굴보다 글씨로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먼지를 털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이름표를 멈춘 채 손에 오래 쥐었다. 박도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사고로 떠난 제자였다. 지금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던 소년. 그 아이를 보내고 그는 한 번도 교실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퇴임도 떠남도 다 그때 정해졌었다. 아침이 오기 전 노인은 이름표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보온병을 채워두었다. 이번엔 더운 코코아였다.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든 버릇이 든다. 주지 않아도 줄 생각을 하게 되고 보지 않아도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건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도 언제 시작된 건지도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향한 마음은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는 법이다. 봄비가 지나간 뒤 마을에 꽃샘 추위가 찾아왔다. 밤이면 온도가 뚝 떨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노인은 마당과 벤치 옆 작은 화분들에 덮개를 씌웠다. 잎이 상하지 않도록. 그저 작은 보살핌이었다. 그날도 아이는 왔다. 평소처럼 말없이 마당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고 노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이 이상했다. 몸이 살짝 흔들렸고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다음 날 벤치 위엔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평범한 상자 대신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구겨진 얇은 수첩 한 권. 노인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조심스레 펼쳤다. 첫 장엔 한 문장. 혼자 있지 마세요. 다음 장부터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조그맣게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다. 강은서. 노인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집었다. 그 안엔 병원 진료 명세서가 있었다. 진단명 저체중, 저체온, 심리적 불안. 보호자라는 불명이라는 낱말이 적혀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날 저녁 마을 병원 근처를 찾았다. 접수처에 이름을 대고 물었다. 혹시 강은서라는 아이가 어제 다녀갔습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조사관이 오기로 했는데 아이가 병원에서 나갔어요. 보호자가 아니라.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접수처 옆 안내문 하나에 눈을 멈췄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은 관할 보호센터로 연계됩니다. 그 글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노인은 찻잔을 들듯 조용히 수첩을 품에 넣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얇은 수첩의 첫 장, 그가 본 문장 아래에 작게 적었다. 나도 가끔 혼자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한때 반납하지 못했던 생활기록부가 있었다. 잃어버린 제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치고 그 옆에 아주 조심스럽게 새 이름을 써넣었다. 강은서 출결은 불규칙. 그러나 아주 꾸준히 누군가를 돌본 흔적이 있음. 그는 그 기록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장소에.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그의 마음 어딘가에도 조용히 또렷이 적히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마당을 나섰다. 텃밭도 화분도
보온병도 그대로 두고 대신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미리 구운 군고구마 그리고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글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날이었다. 그는 아이가 가끔 서 있던 언덕 너머의 공원으로 향했다. 철봉이 녹슨 놀이터, 바람이 휘도는 언덕길. 벤치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노인은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이미 떠나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공원은 조용했고 바람만 불었다. 노인은 상자 위에 조심스레 편지를 올렸다. 은서야, 괜찮다면 이거 먹고 힘내. 내가 있는 집은 주소도 없지만 항상 거기 있으니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괜찮단다. 그는 그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오후 마당가에 아이가 서 있었다. 말없이 상자만 들고. 그리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는 한없이 낮았다. 그 안엔 말도 눈물도 없었지만 노인은 알아보았다.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 노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안에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찰나의 응답이 전해졌는지 아이는 돌아서면서도 다시 한번 뒤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현관 앞에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는 걸 보았다. 흰 봉투였다. 그 안에는 그림이 한 장 있었다. 은서가 그린 듯한 펜으로 그려낸 풍경. 텃밭, 벤치, 주전자 그리고 마당 끝에 조용히 앉은 노인의 모습.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가 저를 그리웠다 말해준 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노인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그 그림을 방 안 책장 옆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건 누가 보기엔 흔한 낙서였지만 그에게는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허락이었다. 그날부터 노인은 식탁에 2벌의 수저를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번 한 벌만 쓰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2벌 모두 자국이 남았다. 밥이 모자라기도 했고 국을 덜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했다. 노인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아이에게 배운다고 느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법. 그는 가르쳐온 세월보다 지금 배워가는 감정이 더 깊었다. 은서는 이제 가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했다. 물론 노인이 말한 적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먹은 그릇을 씻고 나면 노인의 것도 함께 씻어두고 갔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날이면 노인은 밥맛이 조금 더 돌았다. 그러나 마을은 그렇게 조용히 놔두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 반장이 노인의 집을 찾았다. 선생님, 이거 말이 많습니다. 그 아이 보호자 없이 여기서 지낸다던데 괜찮으신 겁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누굴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에 반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일은 곧 관할센터로까지 보고되었다. 며칠 뒤 관공서 직원이 집에 찾아왔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여기 미성년 아이가 함께 지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이는 손님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주민등록도 보호자 동의도 없으면 함께 거주하시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그림 하나를 꺼내왔다. 그건 은서가 남긴 그림이었다. 텃밭과 찻잔, 그리고 마당의 작은 의자. 그 아래엔 조그만 글씨가 있었다. 이 집은 혼자 있는 사람만 사는 곳은 아니에요. 노인은 그 그림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건 등록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머물게 한 건 제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었지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은서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노인은 마당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은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작게 물었다.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누가 되는 걸 허락해 준 곳이 아니라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도리어 단단했다. 누가 누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만나게 되었을 뿐. 우리는 서로를 위탁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있어도 괜찮겠다는 허락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아이에게 묻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은서야, 혹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진 않니? 은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처음으로 아이가 미래를 향해 내민 응답이었다. 그날 이후 은서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침마다 은서의 뒷모습을 마당에서 지켜보았다. 조용히 교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텃밭을 지나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의 걸음.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다. 그러나 노인은 알았다. 그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이 아이에게 비껴갔는지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은서는 종종 무언가를 들고 왔다. 가끔은 급식 남은 바나나 한 개, 어떤 날은 친구가 나눠줬다는 사탕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을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숙제를 시작했다.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그 바나나를 쪼개 반을 남겼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반쪽을 그대로 접시에 담아 다시 식탁에 올려두었다. 그건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자 조용한 감정의 교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말을 줄였다. 노인이 마을 회관 청소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은서는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가끔 이장과 마주치면 노인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인사는 계면적인 경계 대신 익숙한 안부가 되어갔다. 어느 날 마을 우체통에 노인을 향한 엽서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엽서엔 단 한 문장만이 쓰여 있었다. 선생님 댁앞 텃밭, 봄꽃 참 예쁘더라고요. 노인은 그 엽서를 책장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텃밭에 꽃씨를 더 뿌렸다. 봄은 따로 오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비닐하우스 위 눈이 다 녹아 있었고 은서의 신발 바닥에 흙먼지가 붙어 돌아왔다. 찻잔 속 물이 금세 식지 않았고 노인의 무릎도 덜 시렸다. 그리고 어느 날 은서가 수첩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조심스레 적힌 글자들이 있었다. 장래 희망 선생님. 이유 누군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노인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중에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다오. 그 말은 약속도 당부도 아니었다. 그저 둘 사이에 흘러온 계절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마당과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따뜻한 차를,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다 큰 듯 하지 않은 손으로 작은 빵을 들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등받이에 기댄 어깨는 살짝 닿아 있었다. 그 거리만큼 봄은 분명히 다가와 있었다. 관사의 겨울은 여전히 조용했다. 눈은 덜 왔고 바람은 조금 더 날카로웠다. 노인은 아침마다 주전자를 올리고 마당과 벤치에 김이 서린 찻잔을 두었다. 그 찻잔은 여전히 두 개였다. 하나는 마시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기다림이었다. 봄방학 무렵 우체통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우표는 서울.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교사가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분필을 쥐고 등 뒤엔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편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노인은 편지를 접어 책장 사이 은서의 옛 그림 옆에 끼워 넣었다. 그 종이들 사이 시간은 고요하게 층을 쌓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로 낯선 차가 들어왔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래된 골목을 지나 관사 앞에 섰다. 노인은 문 앞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찻잔 2개가 여느 날처럼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방문자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저 은서예요.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2 사람은 마주 섰다. 한 사람은 더 깊어진 주름을, 다른 사람은 더 단단해진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오랜 인사였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인연의 증표였다. 그날 저녁 마당 벤치에 다시 2 사람이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러나 마당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지 않았다. 은서는 노인에게 작게 말했다. 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가르쳤어요.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 말 예전에 누가 내게도 해줬던 것 같구나. 밤은 깊어졌고 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관사 안엔 따뜻한 불빛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건 기다림보다 오래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치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